안녕하세요. 저는 50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아들이 원래는 집 밖에 나가 생활하다 최근에 회사가 본가와 가깝다며 다시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자식과 함께 사니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여전히 자식은 자식인지 제 눈엔 챙겨줘야 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하는데 다행히 둘 다 뒤끝이 없이 잘 풀고는 합니다. 또 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드라마 보기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풀기도 합니다. 그러다 최근 학창시절 내용이 주요 장면인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청춘 드라마의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 모습이 어여쁘기도 해서 감탄하는 한편 저는 제 학창시절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나요? 행복한 시절을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요. 행복한 시절을 보낸 분이 계시다면 전 그 자체로 참 부러운 입장이네요. 아무쪼록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그런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이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써 제보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친한 언니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글 써볼게요. 먼저 저에 대한 사람의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형적인 남아 선호 사상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로 하실 것 같으면 장남인 저희 오빠만 자신의 귀하고 애틋한 자식으로 여기셨고 저야 그야말로 찬밥 신세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옛날이야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해 있다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이나 사상이 점점 옅어지던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유달리 남자만이 귀한 씨앗이자 집안의 기둥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구성원이 첫째 오빠,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저예요. 사남매인데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들을 더 낳기 위해 임신을 거듭하신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나마 말리셨다고 합니다. 당신 무리일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 여기서 그만 멈춥시다. 싫어요. 나는 우리 아들 볼 때까지 계속 낳아볼 거예요.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분명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 기운이 남자였어요. 용이 아주 팔딱팔딱 뛰더라니까요. 여보, 나 믿고 우리 한 번만 더 시도해봐요. 아유, 당신 나이도 있고 안 된대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식 6, 7 줄줄이 낳고도 논밭에 펼쳐놓고 잘만 길렀었는데 넷째까지만 딱 낳아보자고요. 안 되면 나도 그땐 포기할게요. 그나마 양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말리셨다고 하지만 엄마는 급기야 넷째까지 임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였죠. 저는 언니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덕꾸러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이쁨을 차지하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행동을 해서라도 칭찬받고 이쁨을 받기 위해 오로지 부모님의 자식으로 인정받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곧잘 대회에 나가 상도 받아오고 공부도 징그럽게 열심히 해댔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뼛속같이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아이고, 너는 기집애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죽어라 하니? 예, 대충 해라 대충 해. 어차피 너 대학 보내줄 여력도 안 되는데 너까지 대학 가면 우리 집 형편 다 말아먹으려 드는 거야? 엄마, 언니들이랑 오빠가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나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학생이 공부한다는데. 예, 안 들린다.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기 썩 꺼져서 내 눈에 안 보이게 공부를 하든가 아님 잠이라도 자빠져 자든지. 아휴,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지네. 저희 친정엄마는 유독 말이 세신 분이었어요. 아마 말로 할 것 같으면 저희 친정엄마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 자식들에겐 박하셨고 저에겐 너무나 엄하고 냉혹한 엄마였습니다. 반면 날라리들과 어울려 다니는 오빠에겐 용돈이며 문제집이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오빠가 뻔히 다른 곳으로 사고치러 놀러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주었던 그 행동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아들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기대는 늘 오빠였고 오빠는 사실 그런 엄마의 관심을 힘들어했어요. 자기에게 기대가 집중되는 것을 버거워하곤 했죠. 그래서 일부러 사고라도 쳐서 엄마를 자기한테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인데 저는 아는 그 사실을 엄마는 모르셨습니다. 우리 장남 언젠가는 철들어서 들어올 게다. 엄만 그렇게 꾹 믿고 있어. 그러니 너네들은 니네 오빠한테 괜한 소리들 말고 오빠 집에 오면 잘 대해줘라. 엄마 없을 땐 밥도 챙겨주고. 알았냐? 엄마는 당시 시장통에서 채소가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희 자매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 언니들의 불만은 늘 한결같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나도 그래. 예진아, 너도 엄마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난 이미 한 귀를 흘리고 들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동네도 뜰 거야. 뭐? 언니들 정말 여길 떠날 거라고? 그럼 나는? 모르겠다. 그냥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그 편이 차라리 행복하겠어. 이 집구석에서 살다간 다 미쳐버리고 말 거야. 설마 했는데 언니들은 정말이지 졸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동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심 아직 학생이었던 전 그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니라도 있길 바랬었는데 언니들은 학을 뗐다는 듯 미련 없이 떠나버리더군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언니들의 선택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게 관심이라고는 없는 친정 부모님, 성인이 되었음에도 사고만 치는 오빠, 그 사이에 저라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 저는 공부로 그 외로움, 감정의 허기를 꾸역꾸역 채워가며 고등학교 시기를 지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땐 결코 다시 마주칠 줄 몰랐던 인연이었죠. 너 올해도 3반 됐네? 나둔데. 우리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잖아. 아, 그랬나? 우리 같은 반이었어. 나는 너 알고 있었는데 너는 몰랐구나? 표정 변이 네가 유명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네. 너 공부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 갑자기 어느 날 제게 다가온 그 여자아이는 친하게 지내자는 말과 동시에 제게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쁘장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던 그 아이는 당시 감정의 허기가 심했던 제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요구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문과보단 이과 계열이 약하다는 점을 파악하곤 직접 선생님을 자처해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풀어야 한다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와, 예진아, 네 말대로 하니까 나 진짜 성적 올랐다? 너무 고마워.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며 언젠간 이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 도움을 주는 쪽은 언제나 저였고 나중에 그 아이에게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제겐 상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 한켠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느새 학교 내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남자 선생님들에게 꼬리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옆 학교 남학생들과도 수시로 만나면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겁이 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고 모두가 뒤에서 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부턴 손과 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야, 제 별명이 걸레래 걸레. 앞에선 범생인데 뒤에선 별짓거리 다 한다던데? 그래? 심지어 쟤네 집안 가난하잖아.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할 형편인데 어떻게 반에서 1등씩이나 하겠냐? 다수가 있는 거지. 그 수가 몸 굴리는 거라니. 아, 너무 소름 끼친다. 무서워. 전 언니들이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보내주어 그나마 문제집 사는 정도로 충당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학교 친구들은 그것을 남자가 주는 돈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고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감사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집에선 투명인간, 학교에선 왕따. 전 당장이라도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껴야 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고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교과서만 쳐다봤어요.
나중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그 애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이야, 우리 한때 친구였잖아. 왜 그런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 건데? 그만둬 제발.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 왜 그러냐고? 네 등수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뭐라고? 너 진심이야? 고작 그것 때문이라고? 고작? 그거? 나한텐 고작 아닌데? 당연히 진심이지. 숨이 확 갑갑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악마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저는 결코 이 아이에게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퇴 아니면 전학뿐이었죠. 하지만 전학을 요청드리니 귀찮단 이유로 친정 부모님은 저를 외면하셨고 결국 스스로 제 발로 학교를 걸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운동장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애였습니다. 그 애는 씩 웃으며 잘 가라는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치가 떨렸습니다. 돌멩이라도 들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님 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 애를 벌해주고 싶었습니다. 허나 저는 무력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부모님의 질타가 두려워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나마 언니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일처럼 펄펄 뛰며 화내주었는데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첫째 언니가 묵고 있는 방에 함께 살면서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우리 나쁜 일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암만 생각하자. 응?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전 가끔씩 그 악마 같은 미소를 짓던 여자애를 떠올렸습니다.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식은땀이 흘렀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그 아이가 저와 다시 악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그것도 가족으로 엮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그 아이가 누구일지는 상상이 되시겠죠. 참고로 나중에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너는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참나, 쓸데없이 기억력도 좋아라. 얘, 안 좋은 기억 같은 거 다 잊어.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까지 다 품고 살면 정신건강 해친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화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라 죽는 줄 알았죠. 다시 돌아와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래도 그때 저는 언니들과 있어 그나마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진로도 모색해 나갔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 일도 돕고 고깃집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밤 12시부턴 검정고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커피를 뚝뚝 흘려가며 하는 공부는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할 것 같아 꾸준히 공부했답니다. 검정고시는 기존에 하던 공부가 있어 가뿐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 언니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역시 머리 하나는 똑 부러지고 최고라니까. 막내야, 그러지 말고 너 공부 쪽으로 가보는 거 어때? 우리 막내 언니들 하는 이런 일 하기엔 너무 머리가 아까워. 맞아. 둘째 말대로 예진이 너는 공부 쪽으로 가야 돼. 예진아,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고 너 대학 준비해보면 안 될까? 만약 이때 언니들 말대로 제가 전문 직종의 길을 모색한다든지 어떻게든 공부하는 직업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여직 이것이 후회가 됩니다. 언니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저만 공부하느라 허송세월 돈을 축내는 것이 미안했기에 저는 언니들을 따라 돈을 벌기로 결심했거든요.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넓은 시야로 보지 못하고 코앞의 위기 상황에만 대처한 것이 된 셈이었죠. 언니들이 발이 퉁퉁 부어가며 서서 일하는 것이 안쓰러워 저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으로 자그마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했는데요. 당시 여기엔 저희 남편이 한참 높은 직급으로 앉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들어갔던 그 회사는 시부모님의 회사였고요. 저는 며칠 만에 남편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얘기하기를 제가 일을 빨리 익히는 것도 좋았지만 그 외적인 모양, 돈을 아껴 쓰는 거라든지 말을 차분히 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집에서 살림 잘할 것 같은 여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말수가 별로 없는 제가 딱 그럴 것 같았답니다. 물론 저 역시 남편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결혼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부터였죠. 아이고, 내가 경리를 며느리로 삼게 될 줄은. 아유.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대놓고 한숨을 쉬셨고 남편에게 자꾸 눈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남자가 둘인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더 귀한 아들이었답니다. 마치 제 오빠가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그렇듯이요. 차별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고 무서웠지만 저는 제 친정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최대한 사근사근한 말투로 내주를 잘하겠다고 살림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역시나 돌아오는 반응은 살림만 열심히 한다고 되겠니? 집안이 받쳐줘야지 집안이. 아님 것도 아니면 능력이라도 되든가. 우리가 고작 고졸 격리 며느리 받으려고 금지요ገብ으로 내 아들 키운 줄 알아? 우리 아들은 내 평생 뼈를 깎아가며 키운 아들이야. 네 집처럼 아무렇게나 막 키운 게 아니라고. 여기에 덧붙여 사남매인 저희 집을 향해 시어머니는 돈도 없는 집구석이 꼭 애는 많이 낳는다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오고 싶기도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비참하기도 했죠. 친정 언니들 얼굴이 막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랑 싸우려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제 입으로 저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그저 그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남편 내조도 잘할 거고 또 부족함 없이 아이들도 키울게요. 너무 당당해 보여서 버릇없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아내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선 더 그렇게 됐고요. 저희 둘 잘 살게요. 아유, 말은 청산유수네. 말로는 못 따라가겠어. 난 아가씨 배경이 싫다고. 아, 그만 못해. 아까부터 가만히 들어주려고 했더니만 도저히 못 참겠네. 시어머니의 반대가 상당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결혼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호쾌하시고 털털하시며 또 저를 어여삐 여겨주셨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이 매번 그런 식이야? 우리 며느리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구만. 아가씨, 이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말을 이따구로 하는데 나는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 되어준다면 대찬성이야. 내가 비록 조그만 회사이긴 해도 아가씨 일하는 거 간간히 보면서 저런 참한 사람이 내 며느리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속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당신도 그만해. 아가씨,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니까 오늘은 이만 이 정도로 인사하고 그만 돌아가요. 시아버지께선 천만함에서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꼼꼼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이나 어떤 일이든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들을 남몰래 지켜보신 모양이었어요.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었으니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죠. 허나 결혼식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어머니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날이군 행사 때군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시키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며 주로 요리는 자신이 하곤 했는데요.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마음은 항상 불편했죠. 시댁만 가면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불안했었고요. 늘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신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합이 쭉쭉 맞으니 결혼 초기 사실상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오늘따라 화사한 옷을 입고 와서 그런가 내 눈이 다 먹을 것 같네. 어째 우리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미모가 점점 오르는 것 같아? 내가 어디 동네 시장이라도 나가서 며느리 사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연예인이랑 결혼했느냐고 묻더라니까. 그저 아버지, 저도 그래요. 거기다가 이 사람 얼마나 절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제가 처복은 진짜 타고났나 봐요. 옛날에 아버지 아는 무당이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아내의 복이 타고났다고.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러네. 두 사람 호흡이 척척 맞네. 이보세요들, 무슨 귀한 며느리라도 들어왔어? 왜 그렇게들 유난들이야? 참나, 나는 고졸 격리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는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마음 같아선 숨기고 싶은 거 겨우겨우 직업도 속여가면서 말하고 있구만. 아, 맞다. 이 말 하려던 걸 깜빡할 뻔했네. 얘, 너 내가 인사하는 그 윗집 아줌마 있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네 친정이 꽤 잘나고 대학 잘 나온 애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괜히 얽혀서 추잡한 상황 만들지 말고. 네?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굳이. 굳이는 뭘 굳이야. 그럼 너가 나 같으면 쪽팔려서 고지고대로 말할 수 있겠니? 고졸 격리라고? 이때만큼 대학을 안 나왔단 것이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 안 간 게 아닌데 말이죠. 당신 또 시작이네 이거. 며느리 꼭 울려야 성이 풀리겠어? 당신이야말로 조용히 해요.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있으니까. 솔직히 시어머니한텐 단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저도 꽤 많았습니다. 저에 대한 것들을 이상하게 속여서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신다는 점이 특히 그랬고요.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제 편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매질하셨죠. 요지부동이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일단 맞다고 보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직업주의, 이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고 섬기시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종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턴 아버님도 더 심해지는 것을 알아채시곤 그저 한숨으로 대체하시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리 기가 죽어있지.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일로 육체적인 힘듦까지 짊어지게 되었는데요. 축복인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임신이죠. 임신을 했을 때 도련님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는데요. 도련님이 사고를 쳐서 병동 생활을 잠깐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같이 도우라며 임신한 저를 병원에 부르더라고요. 너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 돌봐주니? 잘 왔다. 네, 형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힘이 없어서 엄마는 도움이 안 되네요. 부탁 좀 드려요. 도련님은 사실 부탁조도 아닌 건성으로 제게 자신의 간병을 해달라며 부탁했고 아픈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 거절할 수도 없어 일단은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도련님으로 잠깐 말할 것 같으면 시아버지를 닮지 못한 시어머니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영 부리는 거 좋아하고 일은 못하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해주기 싫었는데 정말이지 억지로 간병을 해준 기억이 나네요. 또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지금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일하고 집안일도 육아도 함께하는 추세인데 인생 선배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여자가 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알아왔고요. 그렇게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별다른 생각을 갖지 못했죠. 게다가 남편이 당시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다음 주엔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할게.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우리 부모님 사업과도 연관이 깊어서 자꾸 신경을 쓰게 되네. 돈 버는 것도 다 한때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사업 안정화시켜 놓으면 우리 가족 나중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애기 생각해서라도 좀만 참아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을 차마 재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제가 키우고 독방 육아를 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았지만 남자란 것에 잠시 안도하곤 그냥 획 집 밖을 나가버리셨고요. 이 시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잠시 좋아하셨는데요. 저와 그때가 되어서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관심이 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단 아들에 대한 자기 손주에 대한 관심이었죠.
너 우리 진환이 기저귀 잘 갈아주고 있는 거 맞지? 애들은 늘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키워야 돼. 네가 산후조리 아줌마까지 불러서 조리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뭐 언제는 더럽게 안 치우고 아이 그렇게 키우고 있었나요?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너는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한다. 그 주둥아리 내가 말하고 있을 땐 좀 닫고 있어라.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텐 전화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많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애 키우는 거 네 손에서 다 해결하라고. 바쁜애 오라가라 뭐 사와라 하지 말고. 제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주둥이 닫고 있으라며 대놓고 욕을 하시니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렇게 제가 아이를 정신없이 낳고 키우며 시댁과는 최대한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도저히 쉽게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바로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비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반려견을 무척 사랑하셔서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산책을 나가주시곤 했는데요. 빗길에 반려견을 산책하러 가시다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만 겁니다. 산길에서 발을 잘못 헛디뎌 떨어져 버리셨는데 머리 쪽을 크게 다치고 만 것이죠. 이때 시아버지의 반려견이 소리를 크게 짖어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외진 그쪽으로 다가와 119에 신고를 해줄 수 있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끝났지만 시아버지는 하반신 마비로 장애인이 되어버리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만 원망해 댔습니다. 그 화살이 저에게도 왔고요. 무당이 그랬어. 네 아버지는 산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저놈의 개새끼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산 올라갔다가 저지게 된 거 아니냐. 엄마 상심 크겠지만 일단 마음 좀 추스르고. 아니다. 걔 때문이 아니지. 집안에 잘못된 사람 들인 것일 수도 있겠지. 암탉이 요란하게 짖어가지고 이 사달이 난 것이야. 그래, 그게 분명해. 시어머니의 상심은 이해하겠지만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보는 곳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요란하게 구시는데 정말 무안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시어머니가 그간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시며 번번이 무시하셨던 게 떠오르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에 꽤 화가 났나 봐요. 남편도 평소 자기 엄마 말은 그냥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도대체 이게 저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아버지 일을 저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라고요. 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지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탓 돌리시는 거 하지 마세요. 듣는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빠요. 아버님도 몸 불편하신데 이런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너 지금 보니까 말 한 번 잘한다.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자식놈의 새끼는 지 애미한테 대들어 며느리 시어머니를 개만도 못하게 대해. 너 오늘 일 내가 절대 잊지 않으마. 알겠어?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제가 용기 내어 했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더 열을 내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시아버지의 아끼는 반려견을 어딘가에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제 엄마가 정상이 아닌 것을 알곤 제 손을 잡고 병실 밖을 나왔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나와서도 손과 발이 덜덜 떨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상을 했거든요. 이젠 못 참아. 나도 변해야겠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그래,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표출하지 못한 아픈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건지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꽤 중요했어요. 저도 사람이라는 거, 제 마음을 말해도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자 그 이후로부턴 제 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괜히 시아버지 간병 힘들다고 제게 하라고 떠밀 때면 시아버지를 생각해 도와드리긴 했지만 이상한 말들엔 못 들은 척 대꾸를 아예 하지 않거나 무시했어요. 그도 아니면 반박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자기 말을 무시하냐며 저를 또 압박하려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곤 정말 못 들었다 무슨 말을 하셨냐 되물었죠.
너 지금 못 들은 척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정말 못 들었어요. 걸레 빨라고요? 네,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은 다른 거 할 게 있어서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 말을? 그럼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지 벙찐 얼굴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게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님 할 말 많으실 텐데 못하시는 거 솔직히 고소해. 내가 이렇게 얄밉게 대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고 배기시겠어. 이런 마음 나쁜 마음인 건 알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이 전보다 훨씬 편해. 몸도 마음도. 그래, 당신 잘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 그냥. 난 신경 안 써. 내가 그랬잖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다행히 남편도 친정 언니들도 모두 이런 저의 변화를 지지해 주었죠. 제게 지금처럼 하라며 등 떠밀었습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이 자존감 있는 척 구는 거,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척 행동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이때 전 알았어요. 이건 인생 후배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손입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비위를 다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맞추다 보면 끝이 없을 거고 어느 순간 윗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특히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시어머니의 위치는 공고하기에 더더욱 그럴 테죠. 아무쪼록 저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나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행복했던 소식은 시아버지 역시 재미를 느끼셨다는 거였어요.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긴 하지만 난 요즘 네가 집사람이랑 대적하는 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그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가, 앞으로도 당당하게 나와라. 너무 보기 좋다. 시아버지마저 좋아해 주시니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로 사는 기분이었달까요? 해방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 옆에서 간병을 해드리면서 적적하지 않게 보살펴드리고 있었고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저희 둘째 도련님이 장가를 가시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둘째 도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량의 시부모님 회사에서 별 하는 거 없이 노닥거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 때문에 도련님을 몇 번 질책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로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를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이 변호사라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셔서 동네 잔치라도 여실 기세가 되셨죠. 아니, 우리 집에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이게 웬일이냐? 아니, 내가 꿈꾸고 있는 거야? 여보,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직업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거늘. 요란 안 떨게 생겼어요. 변호사라잖아요. 그것도 우리 장남이 데려와야 할 며느리를 둘째가 데려온다는데. 어머나 세상에. 시어머니는 장남이 데려왔어야 할 며느리가 이제야 들어왔다며 집안의 격이 다시 갖춰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도련님을 슬쩍 보며 아주 잘했다는 은은한 미소를 보내셨죠. 솔직히 어떻게 둘이 인연이 된 건진 저도 궁금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한량 같은 도련님의 거짓말로 인연이 된 것이었더라고요. 도련님은 외제차만 고집하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녔는데요. 동서한테 자신이 곧 형의 사업도 함께 할 거고 부모님 사업도 밟게 될 거라고 했다더군요. 실상은 제 남편 사업에 전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시부모님 사업 역시 남편이 물려받을 것이었지만요. 아무쪼록 그렇게 들어온 변호사 동서는 정확히 도련님이 그 선전포고를 한 지 일주일 지난 주말 시댁으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쥐고 있던 포크를 우수수 떨어뜨리고 말았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을까요? 얼굴이 변했다고 한들 그 애는 분명 저를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절 왕따시킨 무리의 주동자 그리고 가해자였어요. 그때부턴 저도 모르게 눈도 못 마주치고 땅만 바라보게 되었고 대화 내내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여자엔 물을 흐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만 당당했죠. 당신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어머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프신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방에 약 있으니까 드릴게요. 제가 자주 아파서 약을 늘 챙겨 다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형님이랑 저랑 학교가 같다고 하던데 동창이었나 봐요. 저희 때는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저는 형님 얼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되었나 봐요. 너무 반가워요. 어머, 아가씨랑 우리 첫째 며느리랑 같은 고등학교였다고? 세상에나 그런 우연이 있나? 역시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었나 봐. 그죠, 여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지. 다 하늘이 점주해준 인연들이 모여있으니 감회가 남다르네. 대화는 무르르듯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흥겨워서 콧노래를 부를 지경이었고 저만 돌에 턱이 걸린 듯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노려보고 있었죠. 동서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깎은 과일을 입에 넣으며 생글생글 웃는데 전 눈치챘거든요. 동서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부턴 안색이 굳어 동서의 행동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다 악몽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 동생이 데려온 그 여자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이 결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말려야지. 아니야, 나 때문에 혼사가 망쳐질 순 없지. 도련님이랑 잘 어울리잖아. 일단 냅둬. 남편은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광분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막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부딪힌 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면 이 또한 하늘의 뜻일 테니 다리에서 밀든 매운맛을 보여주든 그럴 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와 다시 부딪히게 된 건 그날로부터 2주 후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동서는 비싼 홍삼 세트에 백화점 물건까지 챙겨와 앉아있더라고요. 예의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에 순간 토가 쏠려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선물을 칭찬하며 결혼 전부터 이런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온갖 말들을 남발하셨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가 준비한 현금 용돈 봉투는 한 구석에 치워져 있었죠. 도련님도 약간 어깨가 으쓱했는지 괜히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아이, 우리 와이프가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 생신을 모른 채 지나가냐고요. 하도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선물도 아마 100만 원치는 될 거야. 우리 와이프 능력이 이 정도니까 가능한 선물이지. 엄마, 오래오래 써야 돼. 아유, 그럼 엄마가 아주 모셔놓고 쓸게. 고맙다, 둘째 아가. 어쩜 하는 짓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죽이 맞아 서로 하하호호 웃음을 주고받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미소 지으며 힐끔 저를 쳐다보는 동서 역시 그랬고요. 그러다 제가 열이 받은 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생일 케이크를 캐고 설거지를 하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따라 들어올 줄 알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베란다로 부르더군요. 마치 하는 행동이 꼭 고등학교 그 시절 같았습니다. 너, 나 알지? 나도 너 알아. 근데 우리 서로 피해 안 가게 잘 지내자. 나도 형님 하면서 존댓말 쓸 거고 아무 일 없는 듯 굴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하는데 가당치도 않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무섭니? 내가 말할까봐? 그래서 이 결혼 망치기라도 할까봐? 무서우면 나한테 밉보일 생각하지 말고 잘해. 저는 그 아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크나큰 상처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낀 채 오히려 저를 짓누르려 하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이런 일로 더 불러내지 말라고 경고하고선 설거지부터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이 적응이 안 되는지 일단은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당연히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손에 어디 물을 묻히느냐고 이런 그릇 씻는 일 같은 건 다 얘 시키면 되니까 너는 앉아만 있어라. 귀한 애가 왜 이런 일까지 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한 애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렸죠. 동서는 중간에서 슬쩍 눈치를 보더니 묘하게 웃음을 지었고요. 그게 너무 얄미워서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향하는 동서에게 저는 다시 한번 설거지를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절 노려보는 시어머니는 무시해버렸고요. 저는 동서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시어머니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새로운 동서 앞이라도 제가 손윗 사람이잖아요. 하찮은 일은 제가 하면 된다는 그런 말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엄마가 그건 심했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왜 자꾸 이 사람만 시켜. 물론 아직 결혼 전이니 조심하는 건 좋은데 엄마가 제수씨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랑 차별 대우할까봐 나 벌써부터 불안해. 그건 우리 아들 말, 우리 첫째 며느리 말이 맞다. 당신도 자중할 건 자중해. 집안에 기강 잡는단 사람이 벌써부터 변호사 가진 직업이라고 한 사람은 높이 치켜 세워주고 또 한 사람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취급하면 되겠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우리 첫째 며느리는 내가 아픈 거 당신보다 더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다들 이러는 거야. 변호사 직업 가진 애가 거기다 심성도 고운 애가 우리 둘째 짝으로 온다는데 내가 귀하게 모셔야지. 그럼 천하게 모실까? 그리고 첫째, 너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줄 내 진즉에 알아봤다. 네가 아주 푸른 덩어리, 암덩어리다. 네가 들어오기 전엔 집안에 이런 분란 자체가 없었어. 네가 손자라도 낳아줘서 그나마 사람 대접 받고 사는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시뻘개진 얼굴로 수세에 몰린 듯 열변을 토하다가 혼자서 씩씩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며 저를 위로해 주었기 망정이었죠. 언제나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시어머니의 막말 세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허나 저는 이때부터 어떤 직감이 들었죠. 동서가 집에 들어온 이상 진짜 분란은 이제부터 시작되겠다 생각이요. 머지않아 그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건은 바로 결혼 직전 동서가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집들이에 저희를 초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동서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문자를 따로 보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고 어려서 버린 일이에요. 사죄의 의미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형님 성격상 그건 또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저 집들이 선물 휴지 정도만, 아니 세제라던가 그냥 아주 저렴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절한 사과의 메시지가 담긴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것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허나 집들이 선물은 동서가 부탁한 대로 간소하게 해갔습니다. 휴지와 세제를 사들고 저희 부부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집들이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가자마자 동서는 제 손에 들린 휴지와 세제를 보더니 싱긋 웃더라고요. 아주 기이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동서, 좋은 집으로 왔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금전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셨어요. 그나저나 차는 안 막히셨어요? 말은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게 했는데 어딘지 가시가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쎄했습니다. 동서가 미리 집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아 저희는 곧 오실 시부모님을 기다리며 세팅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도착을 하셨고요. 시아버진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게 됐다. 아이고, 그나저나 집이 참 환하고 이쁘네. 우리 사돈어른께서 인테리어 도와주셨다고 했지? 역시 안목이 남다르시네. 오자마자 칭찬을 연신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음식보단 그 후 동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쁘시더군요. 동서와 서방님은 앞으로 가지게 될 재력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었고요. 동서가 큰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마 승진도 빨라서 곧 연봉도 오를 거라는 이야기, 동서 친정이 잘 산다는 이야기 등등 듣는 귀가 아플 정도로 동서 자랑이 연이어 이어지는데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비교하면서 그래, 역시 네 형님과는 다르다. 넌 둘째 아기한테 많이 배워야겠어. 무식하면 배우기라도 해야지. 이런 말을 하셨죠.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슬슬 대화를 정리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눈길이 거실 한 구석에 놓여져 있던 휴지와 세제로 향했죠. 이런 천한년이? 넌 생각도 없냐?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더니 휴지를 꺼내서 제 얼굴을 향해 마구잡이로 던지더라고요.
휴지에 그대로 맞고 있던 저는 한 번에 말폭격을 더 당했습니다. 천한년이 어디 감히 변호사인 동수한테 이딴 격이 없는 선물을 하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너 같은 잡종 같은 년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천한년이란 단어에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불길이 확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천한년이 무식한 것도 알죠? 그리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시어머니의 뺨을 거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꽤나 손이 매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꼬꾸라져 풀썩 쓰러져 버리셨거든요. 남편은 놀라지 않고 외려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모시곤 못 살겠다. 나 이혼한다. 네 아들이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한마디를 던지곤 전 당당히 나와버렸답니다.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사실 호프풍이 거셀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저에게 이혼당하게 생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날 천륜을 끊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또 무서웠는지 처음엔 남편에게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빌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애미를 두고 여자를 선택하냐며 몰아붙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남편은 진짜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엄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못 불러드릴 것 같아요. 제 마지막 인사 받으시고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곤 정말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무려 5년간을요. 시아버지를 뵙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저도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시댁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살다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신이 조금 드셨는지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살 맞대고 살던 남편도 잃었는데 장난마저 잃을 순 없다면서요. 결국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오래 고민을 하다 한 번만 용서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명절날만 가서 얼굴을 보고 오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일하기 싫어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으며 서방님 돈으로 사치만 계속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애를 낳기 싫다고 선언한 것도 한몫했고요.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해 박힌 거죠. 그래서 외려 손주를 낳아준 저를 더 챙기며 받들어 모시듯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전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았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워낙 커서 지금 와서 잘해준다고 한들 마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동서와 서방님이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요. 자식 없이 살다 보니 결국은 정도 식나 보더라고요. 그 전부터 부부싸움이 잦다는 이야기를 들어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었네요. 아무쪼록 드라마를 보다 보니 갑자기 동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까지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막상 쓰고 나니 민망하기도 하고 제 대처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생각도 걱정도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자의 소신대로 댓글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모두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늙은이가 어쩌다 보니 이런 곳에 사연도 한번 보내보네요. 저는 올해로 70이 된 딸 하나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사연을 재미있게 듣는 게 요즘 하루의 낙인데 어느 날 문득 내 이야기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남이 된 사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참 첫인상이 무서운 게 저는 사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기분이 쎄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놈을 제가 어떻게 제 딸에게서 떼어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경주 외곽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저는 결혼도 중매로 같은 동네 총각하고 했죠. 양가 모두 농사로 뼈가 굵은 집안이었어요.
남편과의 삶은 노동량은 많았지만 소박하고 하루하루 묻어냈어요. 남편도 저도 날리는 사람을 싫어하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이의 그런 진중한 면이 좋았어요.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만하다 여겼죠. 결혼하고 이듬해 저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두 번째 아기는 유산이 되고 말았고 둘째 아기를 유산한 후로 저는 다시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자식 욕심이 있었기에 너무 아쉬웠지만 하나만 잘 키우라는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나중에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 들판을 뛰어놀고 마을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개구쟁이였어요. 놀다가 자꾸 넘어져서 다쳐오는 딸의 얼굴만 보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웃음이 날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며 씨름하는 동안 남편은 농사 짓는 일을 사업으로 키워갔어요. 여러 가지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사업화하고 작물들을 고정적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집에는 재산이 쌓여갔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성실하기도 했고 또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생겨도 우리의 생활은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은 모아서 그냥 조금씩 땅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저 역시 으리으리한 집 같은 것은 필요 없었기에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도 우리가 부유해진 줄 모를 정도로 예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다만 아이 학교 때문에 너무 시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싶어 우리 가족은 남편이 농사 짓는 지역 근처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사한 집에 적응하랴 아이 키우랴 한동안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어요. 아이를 키우면 시간은 참 하루하루는 느리고 1년은 화살처럼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고 딸아이는 언뜻 보면 어른인 줄 알 정도로 덩치가 커져 있었어요. 제가 그리 예뻐하고 자랑하던 딸은 자라면서 자신이 공주 대접에 익숙하다 보니 사교성이 없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어요. 친구들로부터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본인 역시 누구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항상 우등생이었지만 성적은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져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이것저것 시켜놓은 게 많았던지라 본인이 학교 수업을 조금 게을리들어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중3 이후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니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군요. 특히 고1이 되고 처음 본 반편성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크게 상심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함께 고등학교 성적에 일희일비하면서도 저도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지내던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것이 보통은 두통 등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전에 등이 땡긴다고만 했는데 그러고 아침에 119에 실려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지금도 남편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 병원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아빠. 그렇게 저와 딸은 남편과 아빠 없이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막막했지만 나중에는 딸아이가 많이 커서인지 적응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라면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은 20살이 되어 본인이 원하던 외국어 전공을 선택해 외국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통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딸에게 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죠. 딸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용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더니 학생들이나 성인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렴한 금액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약간의 봉사의 개념도 가지고 베풀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자라면서 내내 공주처럼 깍쟁이처럼 굴던 딸이 어쩐 일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싶어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같이 식사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식당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끼익!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조금 날카로운 인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매몰찬 느낌이 있는 눈매였거든요. 그 청년은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설명할 순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이유도 없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어서 어찌저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둘은 교육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딸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봉사 겸 수업을 진행하는 이 청년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청년은 외국어를 돈을 별로 받지 않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 말고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 준비도 도와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쌀쌀맞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인상과 다르게 이 청년이 굉장히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 청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제 첫인상이 잘못된 것만 같았죠. 사람은 또 겉만 보고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청년과 딸아이의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이 내내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보기 좋았습니다. 선남선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그 청년은 한 번씩 저와 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너무 못 사는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판잣집에 살았고 이를 악물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대학까지 겨우 나온 청년이었죠. 아버지는 아직도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시는데 어머니는 예전에 힘들어서 가출을 하시고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술을 곁들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분위기였고요. 좋게 말해서 반주이지 제가 듣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술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딸에게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시댁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사람만 좋으면 되지 않겠냐고 봉사활동도 하고 얼마나 바른 사람인데 다 극복할 수 있다며 자꾸 그 청년과 앞날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네 인생이니까 잘 결정해야 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딸은 그 청년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많이 놀랐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재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남편이나 저나 돈 자랑을 하거나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재산들은 다 땅이며 건물이며 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제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알지 못했죠.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는 티를 낼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조차 제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말한 적이 없었고 그저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 이거 하나 내 거라고 말했죠. 딸은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 매일 직장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저 조그만 동네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집 말고는 아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저는 이 청년과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제 재산을 오픈하고 한몫 떼어줘야 하나 아니면 사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을 하자 친구가 잘 보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서 점집에 데리고 갔어요. 무당 옷을 입은 점쟁이는 막 쌀알을 뿌리고 하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 말하지 마. 안 좋아. 네?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 입을 무겁게 하는 게 좋아.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점쟁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딸애가 이 청년과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하니 점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려도 안 된다고 그저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는 남자가 더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 점쟁이 말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돈 몇 천을 보태줄 수 있다고만 했어요. 딸아이는 혼수비를 대줘서 고맙다고 엄마가 이 집 말고도 몇 천이나 돈이 있었냐고 고마워하더군요. 청년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모은 돈 1,0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원래 생각했던 몇 천보다 많은 돈인 1억을 주면서 이걸로 전세라도 얻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차마 딸에게 월세부터 시작하라고 말할 순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없이 결혼하는 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딸과 사위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열심히 사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번역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사위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심리검사 같은 걸 해서 앞으로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두 사람이 알콩달콩 서로를 위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자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1년여의 신혼생활을 지켜본 결과 사위는 제 딸을 마치 공주처럼 위하고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운전기사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 딸의 차문을 열어주고 또 고깃집에 같이 가기라도 하면 수저를 먼저 놓아주고 항상 문을 잡아주는 등 제 딸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위가 인상은 좀 매섭고 쌀쌀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국인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사위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흔히들 사업병이라고 하나요? 사위는 다니고 있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고 점점 직급이 올라갔어요.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걸 해석해주고 진로를 잡는 일에 요즘 부모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위는 자신이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오케이 해주지 않는다며 자기는 이런 작은 회사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제 딸에게 어디 대출 좀 할 데 없냐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딸은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한 달 생활하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사위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딸은 옆에서 돈이 있으면 일단 전세부터 해결하고 집부터 사야지 지금 사업을 왜 꼭 해야 되냐고 말렸죠.
그렇게 말리면 그 온순하고 제 딸을 공주처럼 위하던 사위가 그런 순간만큼은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컵을 던지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지는데 그런 점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산이 있다는 말을 안 하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분명 제가 돈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눈독을 들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제 딸이 잘 있는지만을 살피며 사위의 사업병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2년 차쯤 되었을까? 딸이 막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할 무렵 사위는 기어이 돈을 사방에서 끌고 와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원래 하던 일이었던 교육 컨설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어플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아직 전세 살고 전혀 사업이 망하면 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사업을 대뜸한다고 하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식으로 군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저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 저는 딸에게 일단 아기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제 말에 딸은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사업하는 거하고 제가 임신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사업에 저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아. 엄마는 아직 네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혹시 모르니까 아기는 좀 천천히 가졌으면 해. 그럼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애가 없으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엄마?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지 않니? 저는 딸에게 좋은 말로 그냥 설득을 했지만 딸은 제 말이 기분 나쁘다며 어떻게 그렇다고 벌써 이혼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했다가는 괜히 딸과 사이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빌딩 가게세하고 다른 재산들을 조용히 관리나 하면서 제 빌딩 한 귀퉁이에서 카페를 운영했어요. 당연히 딸과 사위는 카페가 월세인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사실은 때를 보다가 딸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주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덜컥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사위는 처음에는 강남까지 소문이 났다면서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으쓱해하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딸은 혼자 난임 시술을 받으며 임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딸이 안쓰러워서 밖에 뭔가 배우러 다니자고 하기도 하고 또 집에 혼자 있지 말고 가게라도 나와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지 말고 그냥 외국어 번역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다녀보는 것은 어떠냐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딸은 뭔가 자신의 인생을 좀 먹고 있었어요. 발전적인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또 외향적인 성격의 사위는 밖으로 나돌며 사업을 한다고 제 딸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벌써 저렇게 외롭게 하는 남자라면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에 딸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 사위도 좀 집에 일찍 오고 제 딸을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기가 생기면 이혼은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사이가 더 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죠. 저 역시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딸은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집으로 좀 와줘요. 무슨 일이야? 저는 늦은 밤 딸의 전화에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즘 저도 건물 관리 일로 좀 바빠서 딸과 못 본지 2주가 좀 지났었는데 못 본 새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데리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영양분 섭취가 안 되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토하는 바람에 몸이 많이 상했다고 며칠 입원을 하면서 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시간까지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위에게 화가 났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내 딸이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며칠 입원해야 한다니까 당장 오게! 저는 너무 화가 나 사위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사위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런데 병원으로 달려온 사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술을 퍼마셨는지 술 냄새에 심지어 와이셔츠에는 여자 립스틱 자국까지 있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혀를 찼습니다. 가만 보니 이놈이 인물값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었어요. 사업을 한답시고 접대니 뭐니 여자 있는 술집을 기웃대고 집에 있는 아내는 나 몰라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됐으니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입덧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데리고 가 있겠다며 며칠 입원 후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가 없었다면 이혼하라고 했겠지만 이미 아기가 생겼는데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 딸 팔자가 이렇게 한번 꼬였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애썼죠. 그렇게 딸은 고생스러운 입덧 시기를 마치고 임신 기간 동안 친정인 저에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태어난 손자는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키우면서도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조금 작게 태어난 손자는 예민한 데가 있어서 딸이 젖이 많이 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먹기 싫다고 혀로 밀어내기가 일쑤였고 툭하면 토하고 잠도 잘 자지 않으려 해서 계속 안아재우다 보니 딸의 허리가 나만하지 않았죠.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입이 짧아 조금만 먹으려 하고 제가 좀 달래줘도 떼쓰기를 멈추지 않고 동네가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손자를 돌봐주면서 저는 딸의 육아를 덜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라는 사위는 정말 육아에는 하나도 손을 까딱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었어요. 분명 딸이 함께 봉사를 할 때 요리도 잘하고 이불 빨래도 잘하는 등 가정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 아시나요? 나가서는 더 없는 호인인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야박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음식도 집안일도 육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 사위 때문에 속 썩는 것은 바로 제 딸이었기에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돈을 얼마나 번다고 저러냐고 물어보니 생활비는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주고 있다고 딸은 자신도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사위는 입시 컨설팅을 함께 진행했기에 입시 논술이나 면접, 자소서, 생기부 등을 관리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비슷하게 써주는 바람에 자소서를 돈 주고 작성한 것이 들켜버려 사위의 컨설팅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안에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하는 바람에 또 휘청하게 되었죠. 사위는 한동안 지인들에게 돈을 끌어다니며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결국 회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무슨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둥 대리운전을 한다는 둥 걱정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일 말고 좀 안전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업체를 접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 사위를 말렸지만 사위는 사업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나 보라고 제 딸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딸은 아기를 키우며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려고 번역일을 했어요. 일을 받아서 아기가 자는 밤에 아기를 안느라 아픈 몸을 가지고 또 번역일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힘들어 보였죠. 지금이라도 그냥 재산을 주고 아기 돌보는 아주머니라도 구하고 편하게 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역시 사위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사위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사위는 봉사활동을 하고 호인 노릇을 할 정도로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돈이 생긴다면 비싼 차를 사고 사치를 부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딸이 힘들다고 하면 아기를 돌봐주곤 하면서 딸의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던 와중 드디어 사위가 저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업체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었어요. 딸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어쩐지 심각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도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하고 이거 같이 드세요. 사위도 함께 와서는 어디서 사왔는지 족발을 사와서 주섬주섬 식탁에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사위는 소주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사위가 저에게 비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사위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아기를 안고 저와 사위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 사위는 말없이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소주를 한 잔 빈속에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빈속에 속 다 버려. 족발 먹어가면서 일단 배 좀 채우고 천천히 이야기하게. 기다릴 테니. 뭔가 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지 사위는 족발 몇 점을 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아마도 사업 관련 일이려니 하면서 사위가 입을 떼기를 기다렸죠. 장모님, 지금 너무너무 사업체가 어려워요. 이대로라면 초기 투자금의 2배가 넘는 빚만 지고 접어야 되게 생겼어요. 회사 그만둔 지 한참이라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저기 빚은 늘어가고 다달이 몇백씩 빚이 쌓여가니 어디 가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장모님, 제가 사위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시는 이 32평 집이 자가라고 들었는데 제가 곧 회복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장모님 재산이 이 집 하나뿐인 것은 알지만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너무 힘들고 미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장모님 계실 집은 저희가 전세든 월세든 어떻게든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나뿐인 딸하고 손주를 봐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대놓고 저한테 애걸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이미 낼 수 있는 대출은 다 내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본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내가 번역일 하는 것으로 겨우 생활비로 쓰고 돈이 계속 부족해서 빚만 지다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일단 알겠다고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딸내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그 와중에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제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길고 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혼자 하자니 참 힘들었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다른 재산의 존재를 밝히고 그냥 제대로 해보라고 통 크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과
언젠가 점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됐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이 너무 힘들다고 저렇게 괴로워하니까 그냥 이 집 한 채는 넘겨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사위 하는 행동들이 걸려서 사위가 제가 집을 다 넘기고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그걸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소리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재산을 밝히지 않고 이 집을 팔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도록 하고 나는 집이 팔리는 대로 너희들이 사는 32평 아파트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따로 월세집이라도 얻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주라도 매일 보는 낙으로 살겠다고 하며 딸과 함께 살겠다고 했죠. 사위는 저에게 집을 판 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위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결국 저는 아들내외가 결혼한 지 거의 5년이 되어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말이죠. 저의 결단을 들은 사위는 저에게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더군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사위를 보면서 저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지 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저 그때는 첫인상이 안 좋았어서 내가 계속 사위를 찜찜하게 생각했던 거였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위를 좋게만 보고 싶었습니다. 사위가 이상한 인간이라면 누가 고생할지 뻔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빚을 해결해 준 후로 사위와 딸은 한동안 저를 상전 모시듯 했어요. 특히 딸은 삼시세끼를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했죠. 사위 역시 너무 인사를 하기에 이제 그만 인사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굽신굽신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에게 제일 큰 방인 안방을 내주고 우리 집 제일 큰 어른이라고 손주에게도 교육을 시켰죠. 다행히 사위의 사업은 한번 큰 고비를 넘겨서인지 겨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딸내와 같이 사는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파란불이 된 다음 갑자기 구급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다시 버스가 섰는데 뒷차가 버스가 선 것을 못 보고 그만 박아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 당시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허리가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쑤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무리 물리치료며 좋다는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질 않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 병원에 가서 말하니 의사는 아무래도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제 차 꼭 찍어봤으면 한다고 하기에 수긍을 하고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마치자 의사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척추에서 지금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다리도 곧 많이 저릴 수도 있다면서 계속 치료를 해보고 다리 저림이 나아지지 않으면 허리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주의사항으로 쪼그려 앉아 걸레 빨기 등의 자세를 하지 말고 좌식 생활 말고 입식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 있거나 걷고 허리가 많이 아플 때는 계속 누워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저는 좌식 화장대도 의자가 있는 서양식으로 바꾸고 조금이라도 허리가 아프면 집에서 누워서 쉬었습니다. 사위와 딸도 정말 걱정을 하면서 무리한 운동 등은 하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죠. 그렇게 딸의 집으로 들어가 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아 저는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집에서 많이 누워서 지냈죠.
그런데 집에서 아기를 돌보던 딸이 갑자기 큰 회사에 면접 기회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오늘 하루만 아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회사에 취직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아기 돌보는 사람을 쓸 거라고 하면서 면접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것을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아파도 아기를 봐주고 딸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위는 여전히 딸이 아기를 다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항상 제 딸은 혼자 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그렇게 딸이 면접을 보러 가고 제가 손주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하필 그때 손주가 저 높은 소파에서 바닥에 요를 깔고 TV를 보고 있던 제 쪽으로 풀썩 뛰어내린 것이었어요. 아유, 아이쿠. 손주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내린 것이지만 저는 손주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를 또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침을 맞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 전체가 찌릿찌릿 저렸죠. 최대한 서 있거나 누워 있기만 하려고 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도 최대한 조심조심 한 발짝씩 떼서 화장실을 향해야 했어요. 용변조차 내 발로 걸어서 편하게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몸뚱이가 되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자 저는 한 번씩 직접 가서 하던 건물 관리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카페도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지냈어요. 딸은 자신이 하루 아기를 맡겨서 엄마가 이렇게 다쳤다고 자책을 하고는 면접에 붙었는데도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사람을 써서 아기를 돌보고 너도 그만 나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딸은 아직은 아기가 너무 어리고 또 엄마한테 아기를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영 안 내킨다며 결국 또 집에 들어앉아 버렸죠. 그렇게 누워서 지내던 어느 날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죽을 해봤다며 팥죽을 한 그릇 들고 저에게 오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신랑 모르게 빚이 있어. 어? 네가 무슨 빚이 있어? 나 빚이 3천 정도 돼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갚지? 아니, 뭐 하다가 왜 애기 아빠는 모르는 빚이 생긴 거야? 엄마, 실은 그 사람이 생활비를 너무 작게 줘서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아껴 쓰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돈이 부족해서 카드값이 빵꾸나다 보니까 또 빌리게 되고 또 빌리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5년간 빚이 쌓였어요. 엄마, 근데 나도 가끔 미용실도 가고 싶고 그냥 계절 바뀔 때 옷 한 벌쯤은 사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고 커피 한 잔 사러도 편히 밖에 못 나가는 내 신세가 너무 불쌍했어요. 딸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단팥죽을 먹으며 줄줄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냥 혼자만 아기를 계속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항상 밖에서 일한다고 하고 술자리가 잦은 남편도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옷이라도 한 번씩 사고 아기용품도 좀 좋은 거 사보고 싶어 사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생활비에서 50만 원 정도는 더 쓰게 되었다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이 너무 조금 주는 거라고 그 돈으로 생활비가 안 된다고 다들 그랬다고. 그런데 남편은 항상 제가 사치를 한다면서 돈을 얼마를 주든지 그 돈으로 맞춰서 절약하고 사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라고 화만 냈다는 것이었어요. 딸은 결혼하고 나서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힘들다고 사람들과 모임 자리에서는 항상 애처가인 양 행세하면서 집에 가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남의 이목만 신경 쓰는 남편이 너무 싫다고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도대체 뭐 얼마를 줬길래 그래? 저는 너무 답답해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돈 부족한 달은 100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달은 120도 주고 그 이상은 안 줬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 돈으로 아기용품 사고 3인 식비에 보험료니 폰비니 다 내고 있었다니 도대체 사위가 최근에 차를 바꿨다고 하더니 그런 돈은 펑펑 쓰면서 제 딸에게 그렇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고 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였나 싶었죠. 저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재산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와 상관없이 딸에게만 알릴 작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증여 절차를 의논하기로 결심을 했죠. 더 이상 딸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아, 때로는 조금 참는 것이 필요하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참을 일이 많아. 그런 것도 지혜란다.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일단 몇 천의 빚을 걱정하는 딸에게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천. 그 돈 때문에 혼자 소가리를 했을 내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조차 편하게 하지 못하고 남편 눈치를 보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서 썼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아기가 좀 커서 딸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손주를 데려다 주러 간 시간, 사위가 아직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픈 정도였냐면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자네, 나 좀... 제가 비틀거리는데도 사위는 식탁에서 물을 여유롭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자네, 나 좀 부축 좀 해주게. 네. 아프신 거예요?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 팔을 잡고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침실로 가는 와중에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위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나 좀 병원에 좀 데려다 주게. 효성대학병원으로 가면 돼. 아무래도 허리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세나.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위는 저를 바라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쩌죠? 제가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전 급하면 119 불러드릴까요? 자네, 장모가 아프다는데 그게 할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비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저한테까지 버릇없게 구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인정머리요? 말 나온 김에 막말 좀 해볼까요? 집 한 돈 좀 보태줬다고 언제까지 유세하실 거예요? 이제 재산도 없으면서. 이 노인네야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나? 잘 대해줬더니 무슨 갑질이야. 뭐라고 이놈이? 사위는 급기야 저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빈정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사위의 본색을 본 듯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놈하고 우리 딸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좀 참는 것도 여자의 지혜라는 그런 말들로 딸을 위로했다니. 저는 그날 결국 119를 타고 병원을 가서 긴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딸이 이렇게 사는 꼴을 볼 수가 없다. 내 막대한 재산을 저런 놈이 같이 쓰게 놔둘 수가 없다. 저는 사위와 딸을 이혼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증여를 부탁한 변호사에게 이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딸에게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어요. 딸은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제 말을 듣고 증거를 잘 모아두더군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저는 호텔 식사권이 생겼다고 사위와 딸과 손주를 불렀습니다. 사위는 호텔에 온다고 하니 신이 났는지 한껏 빼입고 무슨 제비처럼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등장했습니다. 딸은 칭얼대는 손주를 안고 낑낑대며 들어왔죠. 저는 이런 꼴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딸내 일행을 자리에 앉혔어요. 와, 장모님, 이런 곳 예약도 하실 줄 아세요? 아, 요새 내 일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맛집을 잘 아네. 아, 동네에 뭐 친한 아주머니라도 사귀셨어요? 참, 허리는 괜찮으세요? 그럼 자네 덕분에 괜찮네. 그보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김 변호사, 들어오게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여사님 일을 담당하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사위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 역시 아기를 달래다가 놀란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더군요. 오늘은 여사님 재산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사님의 현재 자산은 100억대의 현찰을 보유하고 계시고 상가가 밀집한 사거리 빌딩 한 채, 토지, 그리고 아파트 3채가 있으신데 원룸 건물도 하나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마 총 합치면 재산은 몇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엄마? 여사님은 원래는 사위분이 따님과 사는 모습을 보시고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사거리에 있는 빌딩을 사위분께 증여할 의사가 있으셨으나 오늘부로 이 결혼을 종료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들었지? 김 변호사 말대로 나는 이 재산을 모두 내 딸에게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자네와 내 딸은 오늘부로 이혼을 진행하는 거네. 아니, 장모님.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재산이 있으셨는데 왜 숨기신 거예요? 네, 장모님. 장모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이 파렴치한 놈. 육아를 요즘 세상에 어디 여자한테 다 떠넘기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작게 주면서 그따위 갑질을 해? 내 딸이 네 치닥거리하고 집안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라고 내가 대학 보내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자네는 아우시니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게. 조정으로 합의해야 위자료라도 건질 수 있을 줄 알아? 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사위를 쫓아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저놈하고는 헤어져라. 이제 내가 재산 증여해 줄 테니 많이 누리고 살아. 엄마가 아무리 봐도 저런 놈하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나아. 엄마 말 알아듣지?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른 얼굴로 손주를 안은 채 저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저는 그 미소에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결혼이 주었던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한 그런 미소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는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는 상대에게 지쳐서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딸에게 유리했죠. 막상 해보니 이혼이 생각보다는 별게 아니었어요.
딸 역시 같이 살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인지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딸을 다시 웃게 해주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좀 더 결혼을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좀 더 반대해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얻었으니 다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로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에요. 우리 건물에 있는 그 카페를 다시 넘기고 나가신다고 하기에 딸이 좋아하는 향초 만들기 공방 겸 카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딸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와 향초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일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위와 살 때 어둡던 그런 표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체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복합니다. 딸과 손주와 함께 즐겁게 제 생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나이가 있으니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은 되지만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딸의 이혼 스토리를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